겨울이라는 계절, 춥지만 그래서 마음껏 따뜻함으로 파고들 수 있어서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겨울밤엔 왠지 책도 마음을 훈훈하게 덮여주는 에세이에 더 손이 가는 것 같죠.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그래서 오늘은 따뜻하고 편안한 에세이를 들고 왔는데요. 박완서 작가님의 따님이신 호원숙 작가님의 산문집 아치울의 리듬입니다. 구리 아차산 자락의 예술인 마을 아치울. 아치울의 노란 집은 박완서 작가님이 노년을 보낸 곳입니다. 말년에 그 집에서 쓴 짧은 소설들을 묶어 노란 집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집을 펴내기도 하셨죠. 박완서 작가님 타계 후에 큰따님인 호원숙 작가님이 아치울의 노란 집에 머물며 어머니의 정원을 가꾸고 어머니의 부엌에서 밥을 짓고 또 글을 쓰며 지내고 계신답니다. 호원숙 작가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뒤에 뿌리 깊은 나무 편집자를 지냈고 지금은 월간 샘터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기도 한데요. 뒤늦게 글을 쓰면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 아치울의 리듬에는 노란 집에서 아침에 눈 뜨며 바라보는 자연과 계절의 흐름, 주변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꾸밈없이 담백하게 써내려간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색연필과 파스텔로 직접 그린 그림들도 선물처럼 실려 있는데요. 잔잔하고 따뜻한 일상의 기록과 이 소박한 그림들이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박완서 작가님과의 추억이 녹아있는 이야기 몇 편 골라서 들려드립니다. 이 겨울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주세요. 내가 살던 봄운동. 얼마 전 한 시인의 시집에서 봄운동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고 놀랐다. 봄운동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시였다. 햇빛이 너무 좋아서 그 곁에서 깜빡 졸고 일어났을 뿐인데 백발이 되었다. 권대웅의 봄운동. 내가 살던 봄운동 집은 유난히도 양지 바른 집. 1960년대 초반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충신동에서 봄운동으로 이사를 왔다. 충신동은 서울의 문안이었지만 20평도 안 되는 비좁은 한옥이었던 것에 비해 봄운동은 문밖이었지만 56평 한옥은 대궐과 같았다. 이사 올 당시 동네 이름도 신설동이었다. 동대문 밖에 새로 생긴 동네였다. 널찍한 돌계단을 오르면 큰 대문 양쪽으로 쪽문이 있었고 그 쪽문은 비밀스러운 별채로 들어가는 문 같았다. 무거운 나무에 삐거덕 소리를 들으며 대문을 들어서면 꽤 넓은 대문간이 있었고 대문간과 마당을 지나 화강암의 대도를 딛고 마루로 올라갔다. 정남향의 마루는 여름엔 시원했고 겨울에는 더 깊은 곳까지 볕이 들어왔다. 대청마루에 누우면 춘향목으로 지었다는 대들보가 참으로 듬직했다. 그 마루에는 아버지가 딸들을 위해 사주었던 아리아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한 피아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집과는 달리 특이한 일본식 욕조가 있었다. 불을 떼서 목욕물을 데우는 가마솥과 같은 둥근 욕조였는데 나무 발판을 몸무게로 누르고 욕조에 들어가야만 뜨거운 가마에 대는 것을 막아주었다. 자매들이 둘씩 들어가 목욕을 하면 부러울 것이 없었다.
안방에는 대문이나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창호지 문이 있었고 방마다 툇마루가 있어 그곳에 앉으면 늘 숨을 고르게 되었다. 안방에는 부엌으로 난 작은 문이 있었는데 마루를 통하지 않고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끈한 음식을 나를 수 있었다. 그 마당에는 언제나 햇빛이 가득했고 펜지, 글라디올러스, 장미, 곽꽃, 봉숭아, 유도화, 포도나무를 심었다. 늦여름 붉은 셀비어가 가득 피어 그 꽃의 미미한 꿀물을 빨아먹는 것이 큰 재미였다. 한옥의 방은 창호지 문을 닫으면 의외로 안온한 비밀의 공간이 되었다. 우리들 공부방에는 동네 목수한테 부탁하여 붙박이 책장과 책상을 짜주었다. 그 당시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어머니는 그 책장에 정음사와 동화출판사의 빨간색 표지의 세계문학 전집을 들여놓아 주었다. 책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걸 다 읽으면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어머니의 첫 소설 나목이 나오던 때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가슴에 칼끝이 지나가는 듯이 강렬하다. 문장 하나하나가 후벼 파듯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가. 밥을 먹지 못하고 첫 책을 읽는 딸의 방 앞에 잠시 서성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꿈속만 같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글을 쓰셨다. 아버지 곁에서, 때로는 엎드려서, 때로는 작은 소반 위에서. 안방에는 책상도 없었고 책꽂이도 없었다. 어머니는 글을 쓰다가 가끔 사전이나 책을 찾으러 우리 방에 오셨다. 내 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확인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가. 보문동 방에서 풀었던 미적분과 끝까지 읽었던 세계문학은 나의 자존심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팝송을 들으며 공부하던 나만의 시간은 진정 순수한 행복이었던 것 같다. 부끄럽게도 그 이후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해보지 않았고 그때와 같은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300원에 샀던 해적판 퀸의 레코드판을 들으며 느꼈던 자유로움을 잊을 수 없다. 그건 어머니는 모르는 세계였다. 학교 가는 길에 어머니의 원고 심부름을 했다. 광화문 근처의 신문사나 문학잡지사에 원고를 갖다 주려 책가방 속에 조심스레 넣어가는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거룩하였던가. 나는 원고를 미리 꺼내 읽지 않았다. 나의 임무는 오직 충실한 배달부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경외감, 비밀문서와 같은 떨리는 은밀함도 있었다. 그때는 검열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어머니는 용감하고 아슬아슬하게 그 시대를 증언하였으니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여러 아이의 도시락을 쌌고 매년 1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하였고 5개가 넘는 방에 연탄불을 번갈아 가르셨다. 그리고 망령이 점점 심해지는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점점 작아지는 할머니의 쪽진 머리에서 스르르 흘러내리던 은비녀가 기억난다. 어머니는 보문동 집에서 나목, 휘청거리는 오후, 도시의 흉년,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조그만 체험기, 엄마의 말뚝을 쓰셨다.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보문동 집에서 친정어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며 몸조리를 하셨다. 할머니의 건넌방이었다.
분명 나를 낳아 기른 해산 바가지에 쌀을 씻고 미역을 씻으셨으리라. 그리고 그 이듬해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보문동 한옥은 추억 속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보문동에서 찍은 어머니의 사진이 지금도 어머니의 서재에 걸려 있다. 그 집에서는 좋은 일만 있었지. 그때는 행복했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다. 그 사진이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리라. 기억을 더듬으며 보문동 집을 그린다. 나를 키웠던 그 공간과 시간을 그려본다. 창밖은 봄의 예감. 우리 집 식탁 옆에는 큰 창문이 있어 커튼을 열면 창문 가득히 산수유 나무가 보인다. 산수유는 이른 봄 노릇노릇한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봄을 알리더니 여름에는 풍성한 녹음으로 볕을 가려주고 커튼을 치지 않더라도 밖에서 집안을 가려준다. 여름이 가고 그 짙은 녹색이 이우러질 때는 이파리에 묻혀 보이지 않던 연두빛 열매가 붉게 익어가 마치 작은 불꽃 같다.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아직 잎이 물들기 전이라 푸르른 그늘이 너울거리고 있었는데 직박구리들이 어찌나 많이 푸덕거리는지 그 분주한 소리와 모습이 장관이었다. 10마리가 넘는 새들이 떼지어 나무 한 그루를 놀이터 삼아 널뛰고 장난치고 고개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아침을 먹다 말고 영상으로까지 찍어놓게 되었다. 요즘 흔하게 주고받으며 복제되는 것이 동영상이지만 나만의 것인 듯 다시 돌려보아도 생명력 넘치는 움직임과 나뭇잎의 흔들림이 재롱처럼 기특하여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냥 재미난 일이 아니었다. 며칠 후 담벼락 너머로 붉게 익은 산수유 열매가 잔해처럼 후드득 떨어져 있길래 나무를 올려다보니 며칠 새에 열매를 남김없이 다 따먹어버린 게 아닌가. 새들의 향연을 멋진 풍경이라고만 지켜본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멋쩍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와도 남아있던 붉은 열매는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었는데 때로 달려든 측박구리가 다 독식해버렸으니. 그러나 어찌 새를 나무라리요.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늘. 아무리 작은 정원이지만 자연이 베푸는 프로그램은 반복됨이 없어 사람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와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몇 년 동안 써왔던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데 AS를 받거나 잉크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새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하다고들 했다. 인터넷에 들어가 제품을 찾으려니 수많은 목록에 질리어서 머리부터 아파왔다. 주말에 온 아들한테 호소를 하니 저도 이제 그런 거 잘 몰라요. 열심히 찾아보아야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눌 사이도 없이 적당한 제품을 찾고 결제를 하는 과정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며칠 후 한밤중에 택배기사가 오고 물건이 배달되었지만 나에게는 설명서를 읽는 것도 아득한 일이다. 다행히 다음 날 아이가 일찍 퇴근을 한다며 고맙게도 들러주었다. 어릴 적 동네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접하고 앞서갔던 아이인데 이제 벌써 세상의 속도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랜만에 노트북과 새 프린터가 무선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보며
간간히 자식과 두런두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소중했다. 아들은 자정이 넘어 제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다가 할머니 보고 싶다라며 할머니의 사진 앞에 절을 올린다. 얼마 전 어머니의 첫 소설 나목으로 연극 공연을 한다 해서 홍익대 근처의 소극장 산울림으로 가는 길이었다. 지하철로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통로를 찾으며 출구까지 꽤 긴 통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저녁 무렵 젊은이들의 빠른 걸음소리가 우렁찼다. 그들은 저마다 어울리는 최신 패션을 하고 있었고 몸매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좌절감이나 낭패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듣거나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데도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분주함에는 무언지 모를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였다. 같이 걸어가지만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 속을 살고 있는 듯 했다. 나이가 들어버린 눈으로 보아서일까, 오랜만에 저녁 외출을 해서일까. 그전에도 와보았던 소극장이지만 언덕을 오르면서 여러 번 길을 물어보았다. 연극을 공부하고 처음 시작하는 젊은 극단은 최소한의 무대 장치와 인물들로 장편 소설을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었다. 오래된 장르가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고 1950년대 배경의 문학작품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은 나도 모르는 사이 감탄을 하게 만들었다. 원작을 살리면서 대본을 만들고 대본에 따라 긴 대사를 외우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간의 인내와 고통의 반복일진데 그 몰입 자체가 대견하고 경이로웠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중 아무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연극에 몰두하는 건 역시 나에게는 놀라웠다. 연극이 끝나고 뒷자리에서 자식의 첫 연극을 보러 온 부모들의 눈빛을 본다. 내 마음처럼 애타면서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으리라. 그들과 무언의 눈길을 나누며 모두 한 무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지만 같은 무대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우러났다.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포스터의 글귀를 다시 보며 연마와 열정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는 건강한 젊음을 본다. 나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헤어진 덧버선을 꿰매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바늘과 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도구로 손을 움직이는 일은 멀리서부터 오는 깊은 평온함을 준다. 이 오롯한 시간은 신비롭게도 마음을 낮추어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운을 준다. 붉은 열매는 새들에게 다 내주었지만 산수유 나무 가지 끝에는 벌써 봉긋봉긋 망울을 맺고 있다. 창밖의 빈 나무들을 바라보며 봄의 예감으로 마음을 모아본다. 어머니의 일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일기를 쓰셨어. 말년에 자꾸 희미해지는 기억을 위해 쓰셨다고 해. 오늘 아침에 한 일도 오후에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전엔 일기를 쓰지 않으셨지. 글을 쓰기 전에도 어머니가 일기책을 가진 걸 본 적이 없어. 여성지에 끼워오는 가계부도 첫 달 며칠을 쓰다가 그만두시곤 했지. 돈에 있어서는 치밀하지 않으셨어. 나도 그 점을 좋아하고 물려받은 편이 있지만 대신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꼭 감사하고 갚으셨어. 세세한 계산은 안 해도
늘 큰 틀에서는 유지하는 경제관념이셨어. 공돈이 들어오면 흐지부지 쓰는 자유를 누리셨지. 그게 크면 언제나 남모르게 기부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야. 내가 21년 초에 쓴 일기를 보니 좀 자세하게 썼더군. 그걸 보며 아, 이랬었구나 싶었어. 1년도 안 된 일이 왜 이리 아득한지. 아픈 적이 많아 병원 출입하며 검사도 많이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애 낳을 때의 산통도 억지로 떠올리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 왜 아픈 걸 기억하겠니? 아이들이 태어나서 준 기쁨만 기억하자. 내 기억에 있는 기쁨. 고통은 이미 사라진 거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같은 말은 하지 말자. 현재 아픈 데가 없으면 감사한 거지. 좋은 것만 기억하기에도 얼마 남지 않은 생이 아닌가. 아니, 많이 남았나? 어제는 월간문학이라는 문학지에 노순자 작가와 어머니가 가상 인터뷰를 하는 글이 실렸어. 나에게 사진을 달라고 해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 노순자 작가는 여성동화 출신 박완서의 절친한 후배로 평생의 문우였지. 그분은 천상의 선배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야. 여기 지금의 우리 가족 소식도 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소설 쓰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디세요? 하고 묻는 질문에 어머니는 웃으며 상상에 맡길게 한다. 천상 생활을 묻는 질문에도 죽어야만 알아. 이 저승 비밀은 하느님도 절대 누설하지 않아. 라고 답하는 거야. 어머니다운 답이었어. 어쩌면 소설인지도 모르지. 소설가가 쓰는 글은 다 소설일지도 몰라. 그래도 고마웠어. 원숙이는 학예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봄이 작은 걸음으로 다가온다. 마당에 오는 봄을 지켜보면 한 해도 같은 모습이 없다. 2월 중순이면 약속을 지키는 복수초가 첫째로 노란 꽃을 피운다. 옮겨 심은 적도 없건만 저절로 퍼져서 여러 그루가 되었고 키가 부쩍 커지면서 이파리가 얼마나 멋진지 모른다. 해가 나면 피고 해가 지면 지길 반복하다가 방울 같은 씨방이 달리는데 그것도 예쁘다. 그 과정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믿을까? 참으로 기특한 꽃이다. 매화는 또 어떤가? 작은 꽃 속에 꽃술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하나하나의 꽃 속에 30개가 넘는 꽃술이 있다면 믿을까? 매일 가깝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 같은 향기가 숨어 있다. 초등학교 때 일이다.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징징 울면서 호소를 했다. 큰일이 난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이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중신동에서 보문동으로 이사 가고 나서도 전에 다니던 학교에 그냥 다녔다. 어머니는 내가 약지 못하여 전학을 가면 적응을 잘 못할 것 같다며 먼 길을 다니게 했다. 공부를 뚜렷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나는 점점 기가 죽어갔다. 어머니는 징징거리는 나에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야 군자란다 라며 공자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10살도 안 된 나에게 공자님 말씀이나 군자라는 말이 통할 리가 없는데.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내 눈물을 그치게 하고 나의 찌질함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했다. 공자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겠니? 공자님도 너처럼 남이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란다. 그때 그 말을 이해했던 것 같진 않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은 평생 내 귀에 맴돌게 되었다. 공자님과 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글 중에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글이 있다. 거의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고 나에게 타이르듯이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자주 꺼내서 읽게 된다. 어쩌면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책 속에서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고 따르고 싶어 했던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남이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나 스스로 먼저 알아주고 발견해 갈 때 저절로 행복이 따라오는 것 아니었을까. 어느 날 손녀가 가지고 놀다가 헤어지고 찢어진 인형이 아프다며 고쳐달라고 나에게 갖다 준다. 아가의 친구였던 강아지 인형을 정성껏 꿰매주면서 알지 못할 기쁨이 차오른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도.